벌써 이제 시즌2 네 번째 강의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시험 범위 확정된 반에 따라서 내신 대비 문제집이 배부가 될 건데, 제가 이제 내신 대비 문제집이 제작됐다라고 공지를 하고 나서 찾아가세요. 알겠어요? 시험 범위가 나와야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고,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는 시험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뒤쪽 시험 범위일 경우에는 아직 문제가 다 제작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프린트로 드릴 겁니다. 제작이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공지를 하면은 찾아가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제작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집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 모의고사가 다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부분도 제공이 되고 화작이나 업무에도 제공이 되니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 챕터별로 한 30문제 정도씩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4개 정도의 챕터가 들어간다. 현대시 뭐 1부터 6, 뭐 고전시가 1부터 6,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보통 한 600문제에서 700문제 정도를 풀게 되는 거죠. 그게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금방 풉니다. 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엄매 같은 경우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알겠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노트는 8쪽이고요. 어디 갔어? 엄마? 펜이 사라져버렸네? 나 어디 있어? 펜이 사라져버렸어. 내 거 써야겠다. 자, 오늘 지문을 많이 못 나가더라고. 오늘 좀 양이 많아서 독서는 한 지문 정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빠는 세보니까. 자, 오늘 이제 현대시 두 번째 강의, 대면 강의 두 번째고, 오늘 현대시 이제 다 끝납니다. 오늘까지 배우면 대체로 이제 적용학습에 있는 거는 한 지문 빼고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비대면 강의까지 하면 전부 끝나기 때문에 수능 특강 문학 절반이 끝나게 됩니다. 알겠죠? 이번 주까지 했을 때. 자, 오늘은 이제 이별과 부재, 지난 시간에 시대적 상황 했고 이별과 부재 할 건데, 일단 뭐 이것도 시가 많아요. 먼저 상황의 표현 방법, 보통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별의 종류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별의 이제 종류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진짜 이별, 고전시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별. 두 번째는 이제 상징성을 좀 갖는 이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을 좀 갖는 것들은 보기를 좀 참고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 상황이라는 건 뭐 이런 것들이죠. 이별을 하는 현재의 상황이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느낀다든가, 그렇죠? 혹은 이제 가족과 사별하는 거, 오늘 이런 것들 다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작품을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복습을 하실 때 강의 노트를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알겠어요? 자, 상황의 심화, 이거 고전시가에서 해본 거야. 뭐 장애물을 드러낸다거나 거리감, 시간의 경광을 다 해볼 겁니다. 이것도. 또는 대비된 대상이 등장할 수 있죠. 대비된 대상이 등장할 수도 있다. 자, 정서나 태도. 보통 이제 뭐 정서들은 이런 것들이죠. 뭐 추론을 하거나 뭐 이런 정서다라고 직접 드러나있죠. 이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던가, 뭐 슬퍼하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흔한 거니까. 태도는 이제 기다리는 게 가장 많아요. 오늘 다 해볼 겁니다. 알겠죠?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야? 그리워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심화가 되면 한의 정서. 역시 오늘 해볼 겁니다. 알겠죠? 다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저항 확보. 이건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이별을 거부한다 이런 거는 좀 잘 많이 나오진 않아. 그 다음에 두견세, 소쪽세, 적동세 오늘 해볼 건데, 이 슬픔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이미 고전시가에서 자규라는 그 두견세를 해봤어요. 알겠지? 한의 정서를 표출하는. 그래서 이런 새들을 등장시켜요. 울음소리가 되게 슬픈가 봐. 감정이입의 대상, 대상이 비애감을 느껴야 돼요. 대상이 뭐 새가 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오늘 다 해볼 겁니다. 몇 쪽이냐면
64쪽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다 자르지 않고 2시 한꺼번에 하고 하는 방식을 좀 취해볼게요. 어렵지가 않아서.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임으로 상징되는 모두 임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2시는 전부 이미 절대적 존재로 나와요. 뭐 이런 패턴은 뭐냐면 임의 좀 가치를 높이기 위한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앞에서 이제 고전시가 장르의 특성 그 비대면 강의 들으신 분은 그 동동이라는 작품 공부했을 거예요. 동동. 거기서도 임의 이제 가치를 높이는 예찬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 도희야, 너 안 보이면은 일로 오던가 해. 거기 잘 안 보일걸? 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앉으면 화면이 안 보여요. 아, 그 정도야? 네. 지금도 약간 좀 흐릿흐릿해요. 난신가? 좀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글자가 안 보이는 거? 렌즈를 꼈어? 예전에 껐는데 지금 못 껴가지고. 아, 그래? 네. 불편할 것 같은데 엄청? 자, 그 다음. 자, 가에서는 임의 부재를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한 거. 왜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했느냐?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가시부터 우리가 먼저 볼 건데, 그래서 이 거짓 이별이라는 게 과연 어떤 표현인지, 그 다음에 임과의 재회를 어떻게 소망하는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가보자. 2가지 포인트. 자, 그럼 가시부터 들어가 볼까요? 뭐 2작품 다 아주 중요해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경어체의 사용입니다.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죠. 해역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어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미 그만큼 나에게 어떤 존재다. 절대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징성을 좀 갖는 이별이에요. 한용운 대신. 임의 침묵 같은 거 공부해봤겠지만. 자, 그럼 처음에 이제 볼게요.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럼 이별한 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별, 그 부재의 상황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이거 알아야 되죠. 우리가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거짓 이별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 거짓 이별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여기 뒤에 보면 상황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즉 물리적인 상황, 객관적인 상황은 이별 자체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은 분명히 이미 떠난 거야. 임과의 분명히 이별입니다. 근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 내 마음속에선 임을 아직 떠나보내지 않은 거거든. 이거. 마음속에 두고 계속 그리워하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난 이별을 뭐 하고 싶은 거야? 거부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내 주관적인 생각은 이별을 거부하면서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은 사실 내 곁에 있는 거죠. 한용운의 임의 침묵이라는 시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역설적인 구절이 나와요. 임을 보냈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보낸 거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임이 계속 있잖아. 그치? 계속 그리워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이별이란 말에는 이별을 이렇게 거부하는 인식과 함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별을 거부하고 싶은 거죠. 재회에 대한 소망이 반영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인식과의 좀 괴리죠. 떠났지만 그 떠남을 좀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면서 재회를 소망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반영된 거예요.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건 큰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부재는 인지를 하고 있어. 알겠지? 객관적 상황은. 그러니까 분명히 임과의 어떤 거리감을 드러내면서 입술이 닿지 못하잖아. 부재의 상황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구조의 상황 자체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펜이 어디로 갔냐? 이러면 오해받는데? 내가 펜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고. 아, 내 거 쓰면 되긴 하는데 찾아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쓰는 사람이 거의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오해를 받을 것 같지 않냐? 펜 어디로 갔어? 일단 원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바로 나가서 내가 얘기를 하지. 원장님 펜 어디 갔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계시지도 않고 환장하겠네. 수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를 받게 생겼어요. 자,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뭐야? 시간이 경과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을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도화가 낙화가 되고, 도화는 이제 봄에 피는 그런 복숭아꽃이란 말이야. 낙화가 된다는 건 시간이 역시 경과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구절 전체는 여기 빈 공간에 여기 쓰시면 되고 저는 여기다 쓸게요. 쓸 게 있으니까. 저 부분은 뭘 드러내는 것이냐면 이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화자는 점점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젊음을 잃어버리죠. 아, 그 전에 미안. 5번으로 해요. 그 전에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펜 때문에 지금 정신이 나가고. 자, 여기 보세요. 사행.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이 거짓 이별의 상황은 내가 보냈지만 보내지 못한 이런 상황은 언제 끝날 것인가? 결국 여기에 뭐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나도 궁금한 거지. 재회를 소망하는 게 반영이 됐어요. 그게 나온 거죠.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 이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지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기억과 A는 이제 비유를 한 구절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게 비유를 한 구절인데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 내 두 볼이 이제 복숭아꽃 같이 빨갛단 말이야. 젊은 시절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변화가 돼요. 시간이 경과되면서 무정한 봄바람에 뭐가 된다? 낙화가 되는 거야. 늙어간다 이 얘기예요. 늙어간다. 회색이 되어가는 두 밑에 푸른 구름. 이것도 역시 검은 머리, 젊음입니다.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가려서 백설이 될까요? 흰머리가 난다는 얘기지. 늙음이에요. 역시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늙어가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좀. 이번 기다림의 시간. 줄이고 빨리 제외하고 싶은 소망인 거지. 그래서 제외에 대한 더 늙기 전에 제외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져가는 거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 이런 소망이에요. 영원히 들어갑니다. 늙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이제 반복과 대꾸가 보이죠. 머리는 희어가도 내가 늙어가더라도 마음은 붉어간다. 어때? 색채가 어떻게 돼 있어 또? 이렇게 대비가 돼 있죠. 내가 비록 늙어가지만 마음만은 붉다고.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간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렇게 묶어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 구조냐면 비록 내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내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내 변치 않는 마음이 변치 않는 임에 대한 마음만은 그 사랑만은 변치 않는 사랑은 그 마음은 깊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알겠지? 뭐뭐 해 간다잖아. 그치?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내 겉모습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깊어간다는 얘기.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언덕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건 이별일 겁니다. 다 비유한 거죠. 희망의 바다에 물결이 뛰놀아요. 다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뭘 지니고 살아가는 거야. 이별의 상황이긴 하지만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뛰논다는 얘기지. 그만큼 뭐야? 재회에 대한 소망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가 떠날 줄만 알아요. 아까 어디하고 달라? 어디하고 좀 인식의 차이가 있어? 여기하고 여기 사이. 여기는 확신이 없잖아. 언제나 우리가 떠날 것인가요? 그치?
궁금해하잖아. 근데 여기서 뭘로 바뀌었어 지금? 떠날 줄만 알아야 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몇 행입니까? 4행이죠. 4행에서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크니까 분명히 재회에 대한 뭐가 생긴 거야. 재회에 대한 재회입니다. 재회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재회에 대한 믿음. 4행은 아까 언제 떠날 것인가요? 궁금해했잖아, 그렇지? 이제는 알아요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시간의 경과입니다. 이별의 하루가 더해지죠. 반면에 난 늙어가니까 죽음도 가까워오죠. 다시 한번 시간의 경과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한 손으로 죽음을 이별의 시간이 더해지면 죽음도 가까워지니까 빨리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이별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제외하고 싶은 겁니다. 이별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중요한 시에요. 한용운의 거짓 이별 해봤습니다. 두 가지 다 포인트 끝냈죠. 자, 그럼 이제 나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시 보기 한번 볼까요? 여기 아까 저쪽 들어오는데 여기 호수까지 벚꽃나무가 엄청 펴있구나. 차도 엄청 많고. 졸립죠. 요새 막 봄 되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니까 졸려요. 어제 수업해 보니까 어제 거의 맛들이 가더라고. 특히 독서할 때.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는 막 그런 거 뭐 안 하면 혼내고 뭐 하고 했는데 이제는 좀 짠해요. 요새 보면은. 어제 거의 뭐 빈사 상태야.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흰자가 막 보여요. 막 이렇게 필기는 하고 싶은데 수업은 듣고 싶은데 이게 뭐 어떻게 내 몸이 안 따라가니까 막 빈사 상태로 막 이래요. 난 무슨 저 분신사바 하는 줄 알았는데. 분신사바. 건강을 잘하세요. 집에도 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이때 아니면 언제 뭐 부모님이 날 위해주고 하겠냐. 집에 이제 고3이 있으면 상전인데 이때 누리지 않으면 언제 누리겠어. 그치? 또 괜히 모의고사 본 다음 날은 또 눈치 보게 되고 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좀 이제 본격적으로 더운 날씨가 시작이 되면 지치고 체력이 딸려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 여기 압박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건강을 잘 챙기지 않으면 힘들어요. 좀 아파서 못 오는 친구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그렇게 하세요. 압박감이나 불안감은 뭐 그걸 없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당한 텐션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수업이 어쨌든 수능까지 가는 수업인데 수능을 보려면 아직 분명히 시간이 있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국어가 재밌는 건 이렇게 문학을 하고 있잖아요. 국어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문학을 이렇게 EBS를 하면 분명히 연계고 또 패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재산이 됩니다. 재산. 그럼 문학을 좀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좀 잘 풀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문학을 잘하는 게 다른 것도 잘하게 돼요. 독서라든가 화작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국어라는 것 같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수학은 내가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 풀어요. 내가 모르면. 그치? 영어도 단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그치? 시간이 있어도. 근데 국어는 그럴 수가 없는 과목이잖아. 우리 말인데. 시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문학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독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죠. 연쇄작용이 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하나 내가 재산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임하시고 자산을 쌓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계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나시 보기 볼게요. 자, 나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건 뭐 고전시가 정석가 같은 데도 나오는 거야.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만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을 접겠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럼 그 상황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니까.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영원할 것이라는 거야. 불가능한 상황 설정됐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사람이죠. 그런 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자, 그럼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자. 자, 이건 뭐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사이비 종교 수준입니다. 이따가 이제 정지용의 그에 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1번부터 볼게요. 만년을 벌써 과장된 표현이 나오죠.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촉각적인 이미지입니다. 뜨거운 가슴, 싸늘한 것과 뜨거움은 이제 반대죠. 어찌하랴. 그러니까 내가 싸늘한 바위를 만년이나 안 하는데도 뜨거운 가슴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이따가 이제 2번 더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내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사랑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뜨거운 가슴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식지 않는 가슴이죠. 싸늘한 바위를 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열정적인 임에 대한 어떤 사랑이겠죠. 그거는 변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분명히 식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영원한 사랑이 변치 않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밥을 하나 깔아줍니다. 뻥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야, 네가 정말 그런 사랑이 변하지 않아? 그럼 내 각오를 보여줄게. 각오 하나 보여줍니다.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 자, 지금 요거는 밑줄이 지금 쳐 있잖아. 어둠이라는 건 보통 관습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상황일 겁니다. 창백해요. 나약한 존재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나약한 존재입니다. 창백한 꽃송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춰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내가 얘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피를 흘려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위해 뭐 하는 거야? 희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도는 아침에 나는 죽어갈 것이다. 그만큼 내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희생까지 감내할 정도로 간절하다는 얘기야. 너에 대한 마음. 알겠어? 그리고 나라는 캐릭터를, 화자라는 캐릭터를 하나 보여주는 거. 그만큼 나는 어떤 걸 각오하고 있다. 희생.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너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이 내 마음은 굉장히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표현을 한 거야. 종교는 반복되어 있죠? 이런 것도 정서를 다 고조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교는 반복. 자, 죽음까지 각오한 희생을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리얼 부분 넘어가시면. 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서라도 내가 다 잃어버리고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럼 이것도 뭘 설정한 거야? 불가능한 상황 설정한 거지. 5번인가요?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영원한 사랑 그 날까지 나는 이 앞에서 울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잖아. 영원한 사랑인 거지. 그까지 울 건데 그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난 영원히 forever 하다는 거야. 거룩한 이론, 아주 관습적인 거죠. 이제 임은 절대적 존재라고 그랬잖아. 임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지. 그럼 임은 뭐와 같은 거야? 거룩한 이론. 해 같고 달 같은 거예요. 무슨 교주 같죠? 이게 바로 임의 아주 숭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임은 눈부신 모습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절대적 존재, 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찬하면서 우리가 동동에서 고려가의 동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은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있죠. 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거룩하고 숭고한 존재는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슬픈 게 아닙니다. 명령형 어미로 돼 있죠.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즉 나는
임의 이런 손길 앞에 벅찬 어떤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임이 왜? 숭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벅찬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임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인데 나는 정반대의 모습이야. 그래. 나는 정반대의 모습이야. 그래서 내 마음은 가난해요.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냐. 서리법이죠. 나는 임에게 가진 게 없어. 난 초라한 존재야. 나는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냐. 자랑할 만한 게 없어. 임도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오빠 차 있어? 오빠 집 있어?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임도 그치? 그 나는 가진 게 있어 없어? 없어.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임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오직 뭐밖에 없어. 선물 줄게 이러고 다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밖에 없다. 한 대 맞겠죠? 오늘? 그러니까 나는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나는 임은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데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야. 난 초라한 존재라서. 대신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오로지 임에게 영원한 사랑만 줄 수 있는 거지. 그걸 표현한 게 대나무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서 솟아오르는 대나무다. 그럼 대나무는 어쨌든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서 솟아오르는 거잖아. 그치? 변치 않는 거잖아. 대나무로 만든 피리밖에 없어. 그럼 이것은 내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수단이지. 바로 보통 우리가 지조나 절개의 상징으로 쓰이지. 이것만 나는 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내가 임에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임에게 해줄 수 있는 거. 흐느끼는 피레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내 이 마음이 온 세상에 사무치고 있단 말이야. 임은 듣는가? 라고 묻는 이유는 뭐겠어? 그만큼 이미 내 마음을 이런 마음을 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이미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 시가 길어요. 임은 과연 내 마음을 이렇게 듣고 있을까? 이 피리가락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 내 영원한 사랑, 순수한 열정의 마음을 듣고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 미워하는 것도 다 잊고서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 제될 때까지. 이런 구절이 반복되어 있죠 지금. 불가능한 상황들이. 그래서 여기도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또 반복되어 있어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제가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이란 말이야. 임의 거룩한 모습은. 알겠지? 그럼 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역시 나는 계속 못 잊고 있다는 거지. 임의 마음. 알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 거룩한 이름 부르면 나는 오늘 다시 한번 벅찬 감동을 느끼는 거지. 알겠지? 사이비 교주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 볼까요? 자, 1번 A와 B는 대상의 변화를 묘사하여 A는 늙어가는 거죠 내가. B는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잖아. 그치? 둘 다 변화가 있어요. 맞습니다. 1번. 아이고. 1번을 정도.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고. 자, 2번 볼게요. 문제 잘못 냈는데 가에서 언제는 언제라고 하면 안 돼요. 가에서 언제가 언제인지로 바꿔줘. 왜냐면 언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알겠지? 이게 정확히 언제라는 게 그렇죠. 왜냐면 문맥을 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면 그 언제라는 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지로 바꿔야 돼. 그러면 당신과 나 이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별한 상황임을 환기하게 하죠. 인식하게 하죠. 떠올리게 하는 거 맞아요. 가에서 언제라는 당신과 이별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 언제나 나온 거 어디니? 저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 거예요. 나는 재회를 소망하는 거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은 아니에요. 알겠어? 궁금한 거지 나는 소망하면서. 알겠지? 이건 어디 가야 돼?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은 어디로 가야 돼? 언제든지로 가야지. 그치?
알겠지? 언제든지면 맞아요. 언제든지면. 그래서 2번이 답이야. 얼마나 당신과 이별한 시간이 길게 인식됨을 부각하는 데 활용이 된다. 다 맞습니다. 나머지 확인하시고 3번 볼게. 3번. 자, 기억 미음. 도화에서 낙화로의 변화는 젊음을 잃어가는 화자. 맞습니다. 피와 눈물에 피는 식어가지만 눈물은 더워가죠. 시간이 흘러도 강해지는 화자의 사랑. 오케이. 창백한 꽃송이는 이맥을 사랑받고 싶어하는 화자의 절박한 모습. 화자는 분명히 절박하긴 해요. 절실하긴 하고. 근데 꽃송이는 화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화자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 알겠지? 그걸 각오하기 위해서 보여준 나약한 존재지 화자 자체가 아닙니다. 3번이 정답. 이거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 문제 잘 낸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거 있으면 보기를 줘야 돼요. 사랑하는 건 소중하지만 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해야 할 거. 그치? 사랑하는 것을 다 잃고서라도. 알겠냐?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겁니다. 필이 아픈가라 전달하고 싶은 지조나 절개. 맞죠? 뭘로 만들었어? 대나무로 만들었잖아. 다음 4번 볼게요.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한 이런 이별의 상황을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별한 건데 주관적으로 난 이별 부정하고 있어. 그지? 맞습니다. 가에서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을 안다는 것은 화자의 확신. 언제든지는 확신이라고 그랬어. 알겠지? 변화되는 거. 믿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도와 그 뼈가 부활하여 죽을 날까지 불가능한 상황이죠. 열정적 사랑이 영원하다. 맞습니다.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온다고 한 것, 이것은 화자의 절망감 아니죠.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건 내가 시간이 그만큼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제외하고 싶다는 거야. 알겠니? 제외의 소망을 드러낸 겁니다. 절망감 아니에요. 4번이요. 자, 이건 쉽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도 굉장히 좀 중요하네. 다음 작품도 좀 중요해요. 자, 두 작품 다 역시 또 중요합니다. 김소월의 적동세하고 김광민의 수철리 해볼게요. 자, 잠 좀 깨자. 이따 독서하면 더 피곤해.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대요. 자, 이 두 작품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혈육의 죽음, 가족과의 사별을 얘기합니다. 혈육의 죽음의 큰 의미를 보하여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두 작품은 뭘 다룬 거야? 혈육의 죽음을 다룬 거야. 가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걸를 통해서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가시는 일단 이거는 뭐 고전 설화를 차용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서양이든 우리가 동양이든 이 계모가 그런 걸 학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신데렐라 같은 것도 있고, 그치? 알죠? 비슷한 모티프들이 많습니다. 모티프. 그래서 계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밤마다 오라비들을 찾아온다는 누나의 한 맺힌 사연. 그러니까 누나의 죽음인데 이건 계모 때문이죠. 그래서 오라비들을 찾아와서 온대. 죽음을 당하고 나서 오라비들을 찾아와서 온다. 됐어? 그래서 오라비들을 찾아와서 온다는 거야. 와서 온다 얘기죠.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소월의 접동세 아까 얘기했죠. 접동세 얘기했죠. 두견세, 소쩍세, 접동세. 우는 소리가 슬프기 때문에 무슨 정서를 드러낸다? 한의 정서,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접동세는 우리가 그 한의 정서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전통적인 정서예요. 이 한의 정서라고 하는 건 아주 전통적인 정서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이런 전통적인 한식을 무슨 플라스틱 그릇에 담으면 맛이 없잖아. 전통적인 그릇에 담아야 또 맛이 더 있게 보이죠.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을 좀 전통적인 형식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때깔이 날 거야. 그래서 김소울이 많이 쓰는 거는 이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율격을 씁니다. 운율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3박자 아니면 4박자이니까 여기 끊어서 읽는 단위를 3음보 내지 4음보로 꾸며주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3음보의 율격을 사용해요. 3음보. 3음보 7호조 이런 걸 사용해요. 하품들을 리얼하게 안 해야 돼요. 3음보니 한번 보자고. 자, 지우고 3음보를 쓰는데 보세요.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3음보잖아, 그렇지?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3음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행가리를 함으로써 그런 율격을 좀 더 잘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잘 보여준다. 3음보의 율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고전설화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고전설화. 우리가 이런 계모에 의한 학대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콩쥐팥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고전 전해져 내려오는 고전설화를 차용해서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경어체 쓰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입니다. 역시 이렇게 경어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접동새 우는 소리입니다. 청각적 이미지죠.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접동새의 울음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각적 이미지죠. 이게 이제 한의 정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시작되는데 또. 보통 3, 4월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3, 4월하고 8월달이 제일 힘들어요. 원래 파이널 되면 여러분들 눈 부릅뜨고 수업 듣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파이널 되면 이렇게 하고 수업 들어요. 네, 보통 8월쯤 되면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니까 힘듭니다. 9월, 2월 되면 2판, 4판이죠.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아우레비는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수업 들었던 분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홉 오레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사투리입니다. 방언이거든. 오늘 아오 오레비. 동생이냐? 진짜 오빠들이냐? 알겠지? 뭐 어떻게 설명해도 됩니다. 자, 율격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접동새 울음소리. 자, 진두강 구체적 지명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런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오니까.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그 슬픔과 한을 드러내죠. 슬픔과 한을 드러내는 게 접동새의 소리입니다. 옛날, 자 이제 서사가 시작됩니다. 서사의 이제 시작 부분이에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먼 뒤쪽에 우리나라 보편성을 띠죠.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그 강가입니다. 가람은 강이에요. 강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없이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비극적 죽음의 원인입니다.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 누나라고 불러버려. 누나! 불러버려. 오, 영탄적인 표현이죠. 감탄사. 불서러워. 역시 방언입니다. 졸라 서러워. 이렇게 쓰면 개서럽다. 이렇게 학교에서 쓰면 혼나겠지? 국어 시간이니까. 불서러우면 몹시 서럽다는 얘기예요. 정서를 고조시키자. 몹시 서러운 그런 한의 정서입니다. 정서가 더 고조되어 있어요. 의붓없이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뭐가 되었다?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접동새라는 건 이 누나가 접동새 분신을 설정해 준 거죠. 고전 시가에서처럼, 그지?
그래서 접동세로 뭐 한 거야? 환생을 한 거죠. 왜 환생했느냐?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어떤 분신을 설정하는 것도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새가 되든가 구름이 되든가, 그렇지? 여기서 똑같습니다. 자신의 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동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한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죠. 환신이 된 거예요.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 동생들을, 이런 동생들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그러니까 이런 오랩 동생들에 대한, 오랩이들에 대한 이 오랩 동생들에 대한 이 걱정과 그리움들 못 잊잖아, 그지? 걱정은 왜 걱정되겠어? 의부더미가 또 괴롭힐까봐, 알겠지? 아홉이나 되는 오랩 동생들을 괴롭힐까봐. 아주 늦은 밤입니다, 야삼경. 남들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옵니다. 왜 그래요? 왜 대체? 왜 밤이 깊으면 왜 이산저산 옮아가면서 슬피 옵니냐? 의부더미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계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삼원부와 율격에 담아서, 알겠어? 아주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고전설화에서 나오는 내용, 알겠지? 계모가 괴롭히는 그런 내용을 아주 또 보편성을 가진 그런 소재죠. 접동세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 알겠냐? 한의 정서를. 자, 해봤습니다. 자, 김광균의 수천리. 혹시 이런 작품 공부해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와사등이라는 작품 또는 외인촌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광균이라는 시인은 이제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인데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해서 굉장히 표현들을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해요. 이미지를 중시하는 작가고, 그 다음에 보통 모더니즘 작가들은 이 도시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강적 이미지라든지 굉장히 공허한 표현들을 잘 씁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보기 볼게요. 자, 나와보겠습니다. 나에서는 누이 동생의 이번에 무덤가예요. 그래서 죽음과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인식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누이 동생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이 동생의 죽음을 형상화한 게 있고, 이승과 저승이 갈렸잖아. 그래서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들이 어디 드러나 있는가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작품은 산문시기 때문에 좀 리듬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알겠어요? 근데 김광균의 작품은 자주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요 수천리도 나오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와사등, 외인촌, 알겠지? 뭐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추일서정이라는 작품도 얼마 전 3년 전에도 모의고사 나왔어요. 알겠어? 추일서정. 좀 쓸쓸한 분위기죠. 자, 산문시입니다.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게 피었어요. 누이 동생의 무덤 바로 나오죠. 그래서 들국화 환하게 핀 것과 누이 동생의 무덤이 뭔가 좀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환하게 피었는데 거기 무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재를, 누이 동생의 부재를 더욱더 이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요. 대비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자, 밤나무 하나가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가지를 내어주었어. 시각적 이미지죠? 여인가지 내어주었어.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거 누구 떠올리는 거야? 이거 보면서 누이 동생을 떠올리는 거죠. 그 죽음을 떠올리는 이미지지.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등 뒤에 서걸리는 떡갈나무 숲을 봐 차단한 비석, 아주 차디찬 비석이 있어. 하강적 이미지 같은 건 굉장히 잘 쓰거든. 그래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또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무영왕조의 체온이 꺼져버리는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나 바람소리.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여. 무덤 위에 그렇게 된다는 거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친 것들은 뭡니까? 누이 동생. 죽음을 연상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만큼 보고 싶은 거죠. 그리운 거죠. 알겠습니까? 죽음을 연상하는 이미지들. 이제 하강적 이미지들을 굉장히 좀 잘 쓰고 있죠. 하강적 이미지들. 그래서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 아득한 공중, 하늘이라는 건 굉장히 아득하잖아. 비어버린 상태잖아. 거기서 여인가지를 내어 적었다. 빈 곳이잖아. 부재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지. 그래서 화자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김광균 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 동생의 부재 속에서 뭘 느끼고 있냐면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 허망하고 공허한 거지. 갈 길을 못 찾는 영혼한테 절로 눈이 감겨요. 비애를 느끼는 거예요. 무덤 옆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제 그 주변에 풍경을 다 감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좀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무덤가의 어떤 풍경입니다. 그거를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를 잘 함으로써 정서를 더 부각시키고 있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무덤 옆에 작은 시내가 은실을 그어요. 비유한 거죠. 흐르고 등 뒤에 서거기는 굉장히 좀 감각적인 표현들이죠.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시각만 있는 게 아니고 청각도 있어요. 떡갈나무 숲을 잎에 차디찬 기석이 촉각적인 거죠. 하나 노을에 젖어 있어. 어때요? 굉장히 좀 하강적 이미지죠. 역시 공허함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흰 나비처럼 또 여인 모습 다 그렇죠.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 이 공중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야. 공허함 느낄 수 있어요. 그 체온이 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강적 이미지들도 굉장히 좀 잘 쓰고 있다. 하강적 이미지도 죽음의 공허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비인 묘지입니다. 그냥 묘지도 아니고. 그죠? 물소리와 바람소리. 이 적막함 속에서 또 뭘 느낀다? 역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 알겠냐? 똑같습니다. 동생의 가슴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 이 적막한 거죠. 역시 이런 황혼인데 하강적 이미지예요. 적막하단 말이야. 역시 공허함을 잘 드러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부재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죠. 별들은 이마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산주묵을 헤치고 나즈기 불러요. 동생아! 나즈기 불러. 뭐 때문에? 그만큼 그립기 때문에. 한바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쳤다.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생각이 스민다. 굉장히 감각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서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비애와 그리움, 서러움을 느끼고 있어. 문제 볼게요. 1번 가는 나와 달리. 나는 산문시니까 뭐 음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가는 삼음보로 돼 있죠. 1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이렇게 적다. 자, 그 다음에 나에는 뭐 감탄사가 아니라 가의 감탄사가 있죠. 오하고 나머지는 확인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런 건 좀 한 번에 풀어야죠. 기억과 내용. 그러니까 기억은 뭡니까? 야삼경.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울어요? 계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적막한 황혼. 뭐 느끼고 있는 거야? 공허함 느끼는 거죠.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맞네. 5번이네. 시적 대상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야. 그지? 슬픔과 하늘. 니는 환자가 시적 대상의 부재를 실감하는 시간이지. 자, 5번이 답인 거고. 자, 그 다음 3번. 1번 의붓없는 시샘에 죽어 젖동새가 되었습니다. 누나의 억울한 죽음. 그쵸? 시샘에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온 잊어 동생들에 대한 걱정. 맞아요. 나의 아득한 공중을 향한 여인가지를 내젓는 밤나무는 죽은 동생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그랬죠. 나의 별들은 음하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의 자 문맥 보시면 여기는 뭐예요? 그런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죠.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초월적인 태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 세계를 뛰어넘으려 합니까? 아니잖아요.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쳤다에서는 누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
서로 둘 다 드러나 있죠. 괜찮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별과 부재콩 2번까지 해봤어. 3시 5분까지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03번 지문입니다. 이별과 부재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두 작품. 저기 박용래 월우는 좀 자주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자, 그럼 보기 먼저 좀 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근원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외로움은 고립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본원적 감정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작품에서는 외로움이라는 좀 본원적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고립된 상태에서의 어떤 외로움. 자, 주된 정도 중 하나인데 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화자가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과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 아하,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네. 가는 포인트들을 잡아보면 일단 상황이 나올 거예요. 암울한 상황. 이런 거는 뭐 굉장히 관습적으로 나오겠지. 뭐 어둠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그치? 암울한 상황. 뻔할 거야. 거기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느끼는 어떤 극한의 외로움. 그 여기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 상황 정서 태도가 다 나와 있네, 그치? 보자고. 자, 싸늘한 이유입니다. 뭐 그저 관습적으로 처음부터 나오네. 자, 큰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나는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지. 큰 어둠, 암울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아주 관습적인 거죠.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비된 건데 이 어둠 가운데 나는 여기가 핵심이야. 홀로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만 있는 거야? 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제 3의 요소가 있어, 없어? 없어. 나 혼자 불 켜고 있는 거거든. 앉아 있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홀로 있고 모두 다 빼앗기는 듯한 거야. 그러니까 극한의 외로움이라고 그랬죠. 극한의 외로움.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면서 이런 극한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근원적인 외로움이지. 고독이지. 그치? 고독입니다. 자, 뭐뭐 하랴, 뭐뭐 하랴 다 서리법이면서 보세요. 여기 요 구절들이 계속 뭐가 되고 있어? 반복이 되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반복되는 구절이거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비록 한 포기의 산꽃이라도 있으면 그럼 꽃은 뭐야? 제 3의 요소가 들어온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 다른 존재가 있잖아. 다 위안 얻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 포기의 산꽃이라도 있으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위로이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쨌든 산꽃이나 까만 귓돌이, 그 다음에 거기 어디입니까? 뒤에 밑에 별, 그 별, 그죠? 기리는 별, 이 별까지 전부 뭡니까? 이 별까지 전부 화자에게는 뭐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할게. 이거 잠깐만. 산꽃, 까만 깃돌이, 별, 얘네들은 다 화자에게 위로나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지.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나의 외로움에 그 내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위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화자가 소망하는 건 어쨌든 이런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두 빼앗기는 듯하고 이어지죠? 눈 덮개 고인 하늘. 눈이 내려요.
거기에 내 환한 온몸은 아까 밝은 불 켜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치? 환한 온몸. 새파란 불이 붙어있는 인광이야. 그 속에서.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나는 계속 이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이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까만 깃돌이 제3의 요소죠. 역시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외로움에서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죠. 또 이어져요.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하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 외로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극한의 외로움. 산나라니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럼.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맑게 트인다는 거야. 정신이나 감각이 맑아져요. 그만큼 예민해진다고도 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예민해지잖아. 감각들이. 그치? 예민해집니다. 거기서 별이라도 하나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즐거움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쇄적인 표현들, 알겠어?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느낌들, 외로움의 지속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박영래의 월운을 볼게요. 월운은 이제 풍경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역시 아까 김광균의 수천리와 더불어서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보기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거. 얼마나 외롭겠어. 화자가 아니라 이제 대상인 거죠. 알겠습니까? 화자 하나, 대상 하나 이렇게 다룬 거야. 자,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런 노인.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화자는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이 대상은. 노인의 외로움과 애절한 그리움. 아하. 당연히 여기서 외로움도 느낄 거지만 누군가에 대한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거야. 이걸 우리가 찾아보죠. 어디 나와 있는지. 자, 들어갑시다. 처음부터 밑밥을 깔아둬요.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에는 있어. 첩첩산중에도 없는 거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얼마 아주 오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단절, 고립이 된 마을이야. 그거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 자, 이것도 지금 병어체로 되어 있죠?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입니다. 입진 사이가 저 모래뚝, 거기서도 보이진 않아요. 허방딸이 드러내야 그때서야 보입니다. 단절되고 고립된 곳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노인의 집은 어디 있어? 그 마을에서 아주 후미진 외딴 집에 있지. 후미지고 외딴 집. 그러니까 아주 외딴 오지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있어. 알겠지? 단절감과 고립감을 강조하는 거야. 외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아, 이게 얘가 문제네. 도희야, 졸린 이유가 있었다. 얘 봐, 이렇게 이걸 보는데 안 졸려? 윤희야, 졸린 이유가 있다고. 얘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자고 있는데 이 졸음이 안 오겠습니까? 뭐예요 이게? 바꿔, 내가 이거 눈 번쩍 뜨고 있는 걸 바꿔달라고 할게요. 졸린 이유가 있구만. 딱 보는데 우리는 막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평화로운 거야. 자, 굉장히 고립된 마을이 있죠. 마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갱속 같은 마을이야. 갱도 알죠? 탄광. 아주 고립된 공간이지?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꼴깍 해가 노릇꼬리해가 지면 이제 시간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집집마다로 옮겨가요. 관찰의 대상이 옮겨갑니다. 이쪽으로 옮겨가요. 자,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이렇게 쉼표나 이런 것들을 또 음성 상징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저녁 시간이 천천히 되었다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천천히 해가 지는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쉼표들을 사용해서 한 번씩 끊어주잖아. 해가 천천히 지고 있는 풍경들입니다. 굉장히 감각적으로 풍경을 묘사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감각적인 묘사가 잘 두드러집니다. 집집마다 불을 켜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콩깍지, 그 콩의 껍질이잖아. 닫혀있죠. 고립된 거죠. 비유하고 있어.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그 외딴 집 하나 노인의 집이죠. 노인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기 외딴 집으로 또 시선이 옮겨가요. 이게 바로 이제 노인의 집인 거죠. 더 고립된 곳이야. 더 외로운 곳이야. 더 고립된 곳입니다. 더 고립된 곳이야. 그 외딴 집에서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밤이 깊도록입니다. 밤이 깊도록, 이슥도록. 창문은 모각빛입니다. 밤늦게도 불을 켜놓는다는 얘기지. 왜? 외로움 때문에. 알겠어? 불을 켜놓는 거야. 모각빛.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불을 켜놓는 거야. 불빛을 계속 켜놓습니다. 긴 밤입니다. 왜 긴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겠어? 외로움이 지속되는 시간이니까 긴이라고 표현한 거야. 외딴집 노인, 이제 자 시선이 또 옮겨갑니다. 외딴집 노인으로.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얘들아 시선 전개를 우리가 보면, 시선 전개를 보면 시선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시선이 이동이 되고 있어. 그치? 마을에서 어디로? 집으로. 집에서 노인으로. 즉 원경에서 점점 뭘로? 근경, 가까운 것으로. 알겠지? 그래서 관찰을 하고 있단 말이야. 관찰의 대상 범위를 디테일하게 좁히고 있어요. 마을, 집, 노인입니다. 이 외딴 집의 노인은 홀로 잠이 깼어. 또 홀로라는 말. 계속 홀로라는 말. 그치?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이거? 외로움을 좀 달래기 위한 행동이지. 노인의 행위. 외로움을 좀 달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도 없는데, 굳이 소리 들릴 이유가 없잖아. 노인이 생각해도 바람도 없는데 조금씩 신학으로 조금씩 풀려내는 집단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우리가 그렇잖아. 집에서 이제 치킨 배달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괜히 바깥의 소리에 좀 예민해지죠. 혹시 치킨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이 오지 않을까? 괜히 그지? 발자국 소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인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바깥의 소리에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게 설레는 거예요. 귀를 모으고 들어. 쫑긋 모으고 듣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자, 음성상징어 역시 사용하고 있어요. 음성상징어. 후루룩 후루룩. 처마켓의 날개를 무는 이름 모르는 새들의 온기. 그 새들이잖아. 얘네들 같이 있잖아. 그 온기를 생각한 거야. 누군가의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치? 숨을 또 죽이고 생각. 여기는 어때요?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죠? 그럼 이 새들의 온기와 이 지보라기의 설레임은 왜 표현을 했느냐? 4번을 여기 쓸게. 바로 노인이 누군가의 온정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알겠냐? 누군가에 대한 만나고 싶다는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바깥의 소리에 예민하고 새들의 온기도 생각하는 따뜻함. 다른 사람이 좀 따뜻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외로운 가운데. 자, 그 다음 참 오래오래 노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리 아니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가 울어요. 그냥 가을 귀뚜라미도 아니고. 때를 지어서 울고 벽이 무너지라고 울어. 점점 심화되죠. 이런 거 우리가 아주 가급적인 거죠.
이런 노인의 외로움, 극한의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애를, 이 외로움으로 인한 비애를 표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때를 지어서 울고 벽이 무너지라고 점점점 뭐가 돼 있어? 점층돼 있어요. 정서를 강조하는 거죠. 비애의 정서. 그래서 이 노인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는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있죠.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겨울이니까 벌벌 한방울이 내리는지 장어지 문살에 돋는 와 이러면서 이제 명사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6번 아니고 뒤에 서술어가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노인의 삶이 어떨까 하는 깊은 여운을 줍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산골 이 오지에 있는 노인의 집에서는 적막함이 좀 고조되는 그런 풍경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죠 주변에.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주제의 상황 속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 좀 풀어볼까요? 가는 가정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의식 그죠? 뭐뭐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 그치? 반복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시설이다 시설적인 얘기했고요. 공간 어디? 마을, 집, 인물 누구? 노인 시설 연결하고 있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형식의 문장 나도 반복돼 있어요.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 뭐 이런 버릇을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죠. 이런 부분 지금 반복된 부분이잖아. 그치?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알겠어? 그래서 정답 몇 번? 달리가 아니기 때문에 3번입니다. 나는 음성사진을 사용하고 있죠. 후루룩 후루룩 꼴깍 이런 것들. 가와 나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했죠. 이것도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좀 억지스러운 선택이 있어요. 가에도 뭐 인광 이렇게 좀 끝나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여기는 명사로 해서 머른으로 끝나서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이건 한 번에 풀라고 그랬죠? 기억은 뭡니까? 까만 귓돌이 위로와 위안이 되는 거지. 유나야 그치? 유나야 요즘 이렇게 짠하다니까. 자세를 좀 고쳐 앉아봐. 여기 턱 기대면 졸립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졸려요. 여기 턱 괴고 있으면 되게 졸려. 그냥 뭐 여기 턱 괴고 있다고 옛날에 뭐 선생님들은 야 왜 버릇이 없이 막 그렇게 하고 있어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팔꿈치 대고 있으면 졸려요. 100% 졸립니다. 벽에 기대거나. 그래갖고 도희에 여기 수면제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있으면 바로 잠 옵니다. 아 진짜 봄에 이 3, 4, 5는 잠과의 전쟁이다. 진짜 전쟁. 뭐 1, 2월도 안 졸린 건 아닌데 그 너네가 1, 2월 때는 어느 정도 텐션을 갖고 온단 말이야. 알겠어? 3, 4, 5이 되면 할 것도 많고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텐션이 약간씩 무너져요. 생활 습관이라든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느슨해진 마음들이 있는데 한 번씩 이럴 때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보고 그러면 또 정신이 확 들죠. 자, 그럼 뭐 정답은 3번이겠네. 니은은 고독과 슬픔을 부각한다. 그치? 귀뚜라미는 그렇잖아. 여기 무너지라고 울자. 바로 확인하시고. 자, 3번. 큰 어둠 가운데 홀로 앉아 눈 덮게 고이 나리는 모습은 암울한 상황에서 내면 응시. 외로움을 응시하고 있잖아. 그치? 극한의 외로움. 맞습니다. 2번. 나에서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 깽속 같은 마을, 외부와의 단절. 맞아요. 가에서 얼마나 위로이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 맞습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어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한 노인의 절망? 절망은 아니죠.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건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누군가에 대한 뭐라 그랬어? 그리움. 오케이? 절망이 아니고 그리움을 나타내기. 정서가 잘못됐어요. 정서 추론이 3번이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자, 이 정지용의 그의 반은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너무 사이비 교주 같긴 한데 좀 나올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은규는 여러분들 이 작품은 조금 달라요. 사랑법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조금 삶의 이치와 관련된 작품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작품 공부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작가입니다. 자, 보기 먼저 보면 이거 바로 가나부터 나오네요. 사랑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화자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또 나와요. 아까하고 똑같죠? 절대적 존재. 그럼 여기도 뭐야? 임의 가치를 높이는 표현들이 등장을 할 거야. 아까 같이 뭐 거룩한 1월 같이. 그치? 그래서 절대적 존재의 그를 사랑하고 경외까지요. 존경까지예요. 고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해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임을 막 신처럼 떠받들 거야. 가작품은 화자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불완전한 존재인데 임은 완전한 존재겠죠. 이와 대비되게. 그치? 완전한 존재일 거 아니야. 아까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지훈의 맹세에서 봤잖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초라한 상태로 놓잖아요. 기억나요? 초라한 상태로 놓는 거. 근데 임은 절대적 존재야.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기도 하고 고결한 모습의 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높은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해 이제 구원을 얻고자 해요. 종교죠, 종교. 임은 종교 수준이죠. 40도 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의 반이 되고 싶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기억부터.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해서 도치법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두 개를 바꿨죠. 그를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감히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 존재 그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냅니다. 가끔 감히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절대적 존재라는 거야. 공손한 이마에 아니 나의 영혼 안에 공은 불. 영혼 안에 불을 밝혀주잖아. 영혼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쭉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A 부분은 뭐냐면 A 부분은 이 절대적 존재인 임의 가치를 높이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임의 가치를 높이. 그러니까 이미 절대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 A 부분은. 알겠니? 이미 그만큼 나에게 절대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임은 어떤 존재냐? 내 영혼 안에 고운 불과 같은 존재야. 그러면 여기는 다 뭐예요? 지금 불, 달, 뭐 금성, 부사식 뭐 이런 거 다 뭐 한 거야 지금? 임을 절대적 존재임을 비유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열거가 되면서잉. 그래서 임은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과 같아. 내 영혼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야. 영혼에 대해서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이 되기도 해. 공손한 이마, 나 자신이겠지. 화자입니다. 내 이마에 달을 비춰줘. 그러니까 화자에게는 어떤 존재야? 나를 사랑해준다는 거지. 임을 경외하고 있잖아. 내가 공손하니까. 나를 사랑합니다. 이미 사랑해줘요. 또 나의 눈보다 더 값져요. 이거. 나의 눈도 소중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나보다 화자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죠.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고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개를 떠는 금성 유일한 샛별이지. 그치? 임은 그만큼 환한 존재입니다. 아주 밝게 빛나는 존재. 이거 사이비 종교에서 딱 쓰면 딱 맞겠다. 쪽빛, 잿빛 하늘이죠. 색채화가 나와 있어요.
흰 꽃을 다른 고산식물, 쪽빛과 흰꽃 반대잖아. 색채가 대비돼 있잖아.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라는 거지. 알겠지? 쪽빛 하나. 그리고 고산식물, 높은 곳에 있는 식물과 같다 이거지.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결한 존재라는 거야. 고결한 존재라는 건 높고 깨끗한 존재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임은 고결한 존재, 고고한 존재. 그 식물인데 그 식물은 나의 가지에는 머물지 않아요.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내 세상에서도 멀다는 거야. 즉 임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야. 이것도 뭘 드러내는 거야? 경외심을 드러내는 거지. 알겠지? 범접하기 어려워. 자, 임은 또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남들과 다르다는 거야. 스페셜리스트라는 거야. 임은. 스스로 한가롭고 항상 멉니다. 그래서 임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절대적 존재가 갖는 어떤 특성이겠죠. 절대적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야. 그런 특성을 드러내고 있어. 알겠어? 계속 임의 가치를 높인 아까 시들보다 더하죠. 조주은의 맹세보다 한 단계 위죠 얘가. 그건 같이 묵지. 그럼 이제 나는 아까 불완전한 존재라고 그랬잖아. 초라한 존재라고 그랬잖아. 그게 나옵니다. 나는 어떤 존재야? 사랑을 모르느라 오로지 수그릴 수밖에 없어.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수그릴 수밖에 없어. 임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경외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임을 통한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받고자 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지. 두 손이 여미어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믿고 종교를 믿는 건 그런 측면이 강하죠. 내가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뭔가 신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하잖아. 그걸 경외하면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슴이 여미어져. 오로지 수그릴 수밖에 없어. 그의 존재에 대해서.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을 지나 나는 바다 이편에 남겨져 있어. 저편에 누가 있는 거야? 이미 있는 거지. 그만큼 어때? 여전히 범접하기 어려워. 알겠어? 여전히 범접하기,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의 반쪽임을 자처하고 싶은 거야. 알겠냐?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그의 반임을 고이 지는 거야. 그의 반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리는 비록 멀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어도 떨어지기는 싫다는 거야. 왜? 경외심이 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임에게서 떨어질 수 없어. 왜? 임을 존경하기 때문에. 알겠냐? 여러분도 제 앞에 잘 앉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면 또 헛소리 한다고. 여러분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자, 강조의 사랑법. 이 작품은요, 뭐 진정한 사랑이 뭐냐, 또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뭐냐, 삶의 이치를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뒤에 패턴이 삶과 성찰, 깨달음 이 부분을 할 거거든. 자, 보기 볼게요. 자, 나의 화자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관계에 대한 성찰도 필요해. 그러니까 아까 작품들과 좀 다르지. 어떻게 보면 앞의 작품들은 사랑하는 존재도 좀 집착을 하지. 그치?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 작품은 뭐야? 되려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찰을 통해 한 발 물러선 관조의 자세를 지닐 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진정한 사랑, 또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집착이나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잠시 떨어져서 관조하고 잠시 떨어져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한 자세가 뭐냐?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나 볼게요. 바로 사랑법입니다. 자, 다 마찬가지인데 이 작품은 뭐 쉬워, 뭐 쉽고 뭐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반복이 많은 작품이에요. 이것저것 반복이 많이 돼 있어요.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대꾸 반복이죠.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놔두고 잠들고 싶은 자는 잠들게 해라. 뭐 하고 싶은 대로 놔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알겠네?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끝내니까 이게 지금 뭐뭐 하는 것 반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명령적 어조예요. 명령적 어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 지금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침묵할 거야. 그 침묵을 한다는 건 뭐야? 나서지 않는 거지. 서두르지 않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침묵을 하는 시간에 오히려 밖으로 표출하기보다 차분히 내면을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내면 성찰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쭉 열과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무덤에 대하여. 꽃,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잖아. 하늘,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거잖아. 무덤에 관련된 거,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서 서둘지 말고 침묵할 것. 그러면 꽃, 하늘, 무덤 이런 거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추구하고자 하고 집착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그치? 삶과 죽음에 대해 집착을 하고, 또 어떤 이상향에 대해 집착을 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 집착하게 만드는 대상들. 그 집착한다는 건 뭐야? 욕심을 부리는 거지. 그거 서두를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둘지 말고 침묵해라. 화자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서두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집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관조해야지.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 변화가 된 거죠. 흐르지 않는 강물, 구름, 잠 깨지 않는 별이. 나는 날개를 펼치려고 했고 항상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흘러가려고 했고 항상 어딘가로 가려고 했고 강물과 구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좀 밝게 빛나려고 했어. 근데 지금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 다 변화됐지. 시간의 경과 속에서 굳어버렸단 말이야.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재 상태는 그럼 뭐야? 내가 추구하려 했던 것들을 포기했단 말이야. 무기력한 상태죠. 무기력한 상태.
이런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내가 무기력한 상태니까 벗어나려고 또 뭐 하게 돼? 서두르려고 하겠죠. 집착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화자가 얘기하는 건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흘러가려 하지 말고 쉽게 꼽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포기했던 것들을 갑자기 추구하려고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소망을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 나 쉬운 사람 아니야 이런 거지. 쉽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뭐 하는 거야? 집착하는 거지. 그럼 실눈 뜨고 보라는 건 관조하라는 얘기야. 관조하는 태도가 필요해.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 우리 진정한 삶의 자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랑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삶의 자세까지도 좀 확대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해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성찰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하고 관조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서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근데 우리는 고3이잖아. 우리 집착해야 돼. 서둘러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야 돼. 이거 왜 준 거예요? 이 시 왜 실어놓은 거야? 여유가 어딨어 우리가. 뭘 관조를 해. 성찰은 필요하죠. 우리에게 성찰은 필요한데 자, 담담히 관조하는 거야.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잠드는 모습. 이런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이런 관조하라고요. 관찰하라고. 집착하지 말고 야 하지마 그러지마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알겠지? 자 마지막에 이제 삶의 이치입니다. 이 마지막 분이 참 좋아요. 이 시의 구절. 마지막 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가장 큰 하늘. 아까 하늘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또는 진정한 사랑이지. 그건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는 거야. 그대 등 뒤에 있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대의 등 뒤에 있다는 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등이면 어때요? 우리가 보기가 어렵죠? 그러려면 등을 보기 위해선 방법을 좀 바꿔줘야 돼. 알겠지? 추구하는 것들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루려면 조건이 필요해.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 깨달음이 필요하지. 삶의 태도를 바꿔줘야지. 알겠지? 집착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냐? 그럼 뭘 바꿔줘야 돼? 태도를 바꿔줘야 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지. 발상의 변화가 필요한 거지. 알겠지? 욕심부리고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표도 마찬가지야. 항상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야. 욕심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찰하면서. 알겠어요? 굉장히 마지막 구절 때문에 굉장히 좋아. 자,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A와 B는 자연물에 빗대는 방식. A는 어디다 빗댔어요? 뭐 금성에 빗대고 식물에 빗대고 불, 달에 다 빗댔잖아. 그치? 비유가 있고 B는 강물, 구름, 별. 그치? 추구하는 것을 거기에 빗댔잖아.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 나머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2번. 자, 기억부터 볼까요? 그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한 칸과 자체가 아니에요. 감히 그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경외심을 드러내는 거. 그에 대한 절대적 존재인 그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니은
그에 대한 사랑은 쉽게 변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 그런 거 없죠 이 작품에.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아니고 이거 그에게 다가갈수록 괴로움이 심하다. 아니죠. 여전히 씨름의 홍원길이야. 여전히 가기가 범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합니다. 괴로움이 심하다는 게 아니에요. 리을 그대가 소망하는 삶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리을 부분은 아니에요. 리을 부분은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는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니고 5번 그대가 바라는 세계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세계는 특정한 삶의 태도 뭐 관조, 성찰, 서두르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을 지니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알겠냐? 5번이 4. 다음 2번 3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그가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롭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야. 항상 먼 곳에 있다는 건 아주 고결한 특별한 모습이죠. 절대적 존재입니다. 고결해. 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고함을 유지하고 있죠.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랬어요. 가에서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화자가 삶의 구원을 얻으려 한다. 그죠? 나는 그의 반이 되겠다는 거예요. 불완전함을 채워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침묵할 것과 실루로 볼 것은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성찰 관조 필요하다는 거죠. 꽃하늘 무덤에 대해 서둘지 말라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괜찮은데 자신부터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야.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침묵하라는 거야. 성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성찰과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4번이 정답입니다. 오로지 수그릴 뿐인 화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 나는 오로지 그 사랑을 위해서 경외심을 갖는 거지. 그 다음에 떠나게 하고 잠들게 하고는 그대에게 알려주려는 사랑의 방식. 뭔데? 집착하지 말 것. 알겠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4교시를 할 건데 강의 노트 잠깐 보실까요? 대면 강의 때 하는 게 중요한데 시간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어디냐면 이 삼가성찰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이 삶의 이치를 언급하는 부분이거든. 자, 요 강의 노트만 보고 마치고 4교시로 돌릴 거예요. 알겠어? 대면 강의 4교시. 그래서 항상 4교시에 비대면 강의 쪽으로 안 돌리고 굳이 4교시로 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이유는 대면 강의에 포진된 작품은 중요한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훨씬 더. 자, 우리 부정적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뭐 방황이나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나와 있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는 거. 이거 아까 봤죠? 이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또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거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든가. 지금 우리 교재는 86페이지부터 있거든요. 86페이지. 또 그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는데 오늘 이쪽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깨달음이 좀 부족한 거. 정서나 태도. 성찰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부끄럽거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또 순수했던 자아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낸다거나 그래서 성찰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성찰이에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거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요번 수능 특강에서 할 거는 좀 삶의 올바른 이치에 대한 좀 깨달음을 가져갈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올바른 삶의 이치가 무엇이냐 이걸 좀 시를 통해서 갈 거야. 약간 사랑법 같이. 알겠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수능 특강에는 조금 성찰 쪽보다는 이런 쪽이 조금 더 많이 실려 있어요. 알겠습니까? 4교시에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고 자연물의 속성이나 이치에 대비시키거나 바뀌어놔요. 즉 자연물에서 이런 삶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바로 뒤에 해볼 능금이나 성류 같은 작품. 알겠냐? 능금은 어때요? 사과거든. 빨갛게 익어가잖아. 내적인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지. 삶의 이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의 이치에 대해서 자연물의 속성이나 이치를 같이 따지는 그 두 가지 작품들 다 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4교시에 여러분이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독서 들어가도록 할게요.